네, 자리를 옮겼습니다. 제가 여기 노트북 충전하고 조식 먹고 나와가지고 커피숍을 찾아섰습니다. 여기 혹시 과테말라 커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커피 한 잔하고 여기 치즈케이크 해서 총 8,500원 정도 합니다. 장소를 잡기 위해서 커피숍까지 왔는데 좀 멀리 왔어요. 호텔에서부터. 그래가지고 좋은 장소 찾다 보니까 이 무거운 가방을 메고 이 장비를 다 챙겨가지고 왔습니다. 아이고, 저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한량 아닙니다.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3분에 3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무튼 바로 전에 이제 그 리만 브라더스 사태, 그 사태가 일어났던 2007년 8년도 좀 그 시기를 우리가 그 리뷰를 한번 했었잖아요. 지금 그때랑 너무너무 비슷해가지고 저도 놀라고 아마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도 놀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이제 120불대 WTI 이제 120불대 살았잖아요. 저는 그때 이제 갓 입사한 신입사원이었기 때문에 차가 없었는데, 그때 저는 이제 고시원 살았었거든요. 강남에 있는 고시원 살았었는데, 아무튼 저때 보면은 그 원자재 가격들부터 먼저 하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냄새를 맡은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가하고 농산물 이런 것들이 그리고 기금속까지 같이 빠지는데, 지금 금 가격 보세요. 금 가격. 아니 지금 위험 상황이고 전진까지 터졌는데 움직이질 않아요. 위험 자산이고 안전 자산이라고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대표적인 상품이 금이고 또 이제 그 미국채인데, 저는 미국채를 한 번도 안전 자산이라고 얘기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농산물 가격도 보시면은 그 소맥, 옥수수, 대두 이런 거 인베스팅닷컴 보시면 순서대로 쫙 있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커피 가격까지 다 같이 빠지고 있어요 지금. 아니 기후 변화인데 왜 이러죠 다들? 그리고 뭐 요즘에 뭐 흉년이다 막 이런 얘기 있는데,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 같이 빠집니다. 이거 역시 제가 예전에 이야기 드렸지만 농산물도 수요와 공급보다는 투기 세력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굉장히 어려운 투자 자산이다. 그 얘기를 제가 예전에 들은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간에 재미있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기사가 그 바로 전에 보여드렸던 기사가 8월 9일 기사거든요. 근데 다시 보니까 재밌긴 재밌는데 이게 보다 보니까 약간 소름 돋는 부분도 있어요. 이미 뭐가 터지기 전에 하나둘씩 망하기 시작했는데 페니맥이 파산을 먼저 했잖아요. 경고음이 나오기 시작한 거지. 그런데도 이제 8월 9일 주가를 보면 뭐냐? 안도렐리. 뭐 정책 같은 것도 나오고, 그리고 벤 버냉키 그때 당시 이제 연준 의장이 좋게 얘기하니까 지금 상황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아주 비둘기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안도렐리가 이렇게 온 거죠. 근데 약간 지금하고 너무 비슷한 거지. 지금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연준 의원들이 너무 세게 그 채권 금리가 확 올라가 버리니까 속도 조절한 거지. 비둘기가 된 거죠. 키시카리 같은 사람들도 약간 비둘기처럼 나온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조그만 호재의 사람들은 참았다가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와 이야 하면서 이제 그 주식 매수를 막 들어가고, 지금 채권까지도 매수를 하고 있는 거죠. 채권이 강세가 된 이유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도 있긴 하지만 돈을 벌어야 되겠는데, 돈을 벌려면 뭘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상품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식은 좀 그렇고, 그러면 이제 채권을 사는 거지. 이 두 가지 때문에 이 두 가지의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 가격하고 주식 가격이 같이 이렇게 올라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분석은 어디에도 없는 분석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뭐 TLT라든가 TMF 같은 거 물려 있는 분들은 채권을 샀겠죠. 더 샀겠죠. 물타기를 했었겠죠. 이런 건 똑같은 거지. 자, 그러다가 드디어 실업률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모든 경제의 경고음을 다 잠재워버렸던, 그리고 경제를 지탱해줬던 그 곤고하던 실업률이 드디어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은 어떤 생각이었냐면, 시장률이 강하기 때문에 시장이 경제가 펀더멘털이 강하다. 그래서 주식을 사는 거였고, 이제는 실업률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겠네. 그전엔 계속 올렸으니까. 그렇게 해서 또 시장이 또 올라가기 시작한 거야. 그게 진짜 이 정상이 아닌 거죠. 제가 2007년 1월까지 뉴욕에 있었거든요. 그러고 이제 한국 와가지고 그 하반기에 복학을 한 다음에 바로 이제 취업을 했어요. 4학년 2학기 때. 근데 이제 그 전해인 2006년도에 뉴욕 렌트비가 미친 거예요. 2007년도에도 계속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2017년 11월에 이제 입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증권사에서 무지하게 인원들 많이 뽑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은행은 거의 다 떨어지고 이제 증권사는 다 붙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2달 동안 합숙 교육을 받고 이제 완전 무지하게 이제 밤낮으로 받고,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이제 자대 배치인 지점의 배치를 받았어요. 대부분 이제 지점으로 이제 발령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2007년도가 워낙 그 시장이 좋았고 2008년 상반기까지 이제 좋았어요. 다행이죠. 저는 이제 좋을 때 들어왔으니까 다행이죠. 들어왔는데 시장이 안 좋으면 신입도 들어왔는데 시장도 안 좋으면 제가 뭔가 좀 분위기가 좀 싸할 거 아니에요.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이게 웃긴 건 뭐냐면, 증권가에 그런 격언이 있어요. 신입사원들 많이 뽑으면 그 해가 꼭지다.
아무튼간에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상반기까지는 낙관론이 진짜 많았습니다. 지표들은 계속해서 꼬꾸라지고 있는데 주식시장은 지 혼자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는 거죠. 올랐다 내렸다 하다가 결국에 꺾여서 떨어지긴 했지만 꺾여서 떨어지면서도 데드캣 바운스가 한번 이렇게 있었고 크게 있었고 한 4번 정도의 데드캣 바운스 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팬데믹 때도 데드캣 바운스 4번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아무튼 이제 2008년 8월 그 기사가 진짜 중요한 기사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기사가 되게 그 시대의 그 흐름들을 잘 아주 설명 아주 괜찮은 기사인 것 같아요. 이제 서브프라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부동산 이제 파생 상품을 어렵게 만들어 가지고 고객들이 좀 이해하기 힘들게 만들었어요. 또 그거 가지고 또 이득을 많이 남겨가지고 엄청나게 성과급을 챙긴 거죠. 그래서 연준이 모럴 해저드라고 막 하면서 얘네들을 살려주지 않고 그냥 파산시켜버린 거죠. 얘를 파산시키니까 옆에 있던 메릴린치가 또 파산했어요. 물론 이제 얘네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인수됐지만 그러다가 또 저 멀리 있는 워싱턴 뮤추얼 펀드도 뱅크런 나면서 또 파산했어요. 뱅크런 나면은 답이 없어요. 뭐 스트레스 테스트 해가지고 다들 안전하다고 하는데 뱅크런 나면은 진짜 답이 없어. 그 손실 보고 있는 국채를 팔아야 되거든요. 미국 국채를 팔아야 되거든요. 뭐 미국 국채만 손해가 나겠어요? 기업체들도 크레딧물도 다 지금 손실 구간이겠죠. 아무튼간에 뱅크런 하니까 생각나는 은행이 SBB 은행이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터져가지고 다 이거 핸드폰으로 다 출금해가지고 뱅크런 나가지고 망해버렸잖아요. 그것도 누군가가 이렇게 소문을 탁 퍼뜨린 거야. 쟤 위험하다. 누군가 그 약간 정보의 그 정점에 있는 사람이 말 하나로 얘를 터뜨려 버린 거지.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다른 은행들도요 터뜨릴 수 있어요. 마음 먹으면은 소문 하나 퍼뜨려가지고 뱅크런 시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가 하나 터져도 그렇게 크게 이상한 상황 아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간에 2008년 돌아가면 그 당시에 그렇게 증권사들이랑 뮤추얼 은행, 펀드 이런 것들이 조그만 것도 이제 터졌는데 이제 더 큰 게 온 거죠. 대마불사의 신화였던 AIG 보험사잖아요. 엄청 커요. 그때 당시에 800억 달러 정도 됐으니까 자산이 100조 정도 됐던 거죠. 근데 웃긴 건 뭐냐면 SBB가 자산이 150조였거든요. 더 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15년 전이니까 아무래도 기간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AIG가 터져버리면 그 당시에 다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AIG는 메이저잖아요. 큰 보험사거든요. 근데 다 이게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얘가 뻥 터져버리면 옆에 있던 시티은행, JP모건 다 위험해진 거예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까지. 그래서 결국에는 연준을 통해서 이제 미국 정부는 그 구제금융을 해가지고 AIG를 국유화시켜 버립니다. 이런 거는 사실은 중국이라든가 개도국에서 많이 하는 건데 그 시장 경제의 정점에 있는 미국이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급하니까 이렇게 처리를 해서 막아버린 거죠. 약간 뭐 어떻게 보면은 3월달, 4월달 은행 위기 터졌을 때도 나라가 돈을 빌려줘가지고 메꿔가지고 지금 처리를 한 거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결국에는 시장 경제를 무시하고 정부가 나서게 돼요. 중요한 그런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간에 리만에서부터 AIG까지 한 달 동안 정말 미친 듯이 그 중대형 금융기관하고 작은 은행들이 좀 파산이 있었어요. 큰 애들은 나라에서 좀 구제해줬고 그래서 대마불사인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몇 달 전 한 반년 전쯤인가 그 하루에 은행 2-3개씩 파산하는 날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렇게 이제 위기라는 게 도미노처럼 와요. 이게 도미노라는 게 천천히 움직이는 게 아니라 휙 지나가는 게 도미노잖아요. 슬로우 모션이 아니거든요. 이게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크기도 점점 커질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그 도미노 영상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약한 애들부터 망가져 가니까 점점 가서 큰 게 터지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큰 애들은 자금이 있으니까 버틴단 말이에요. 사람들도 믿어주니까 신용도가 있으니까. 근데 나중에 뭐가 터지면은 큰 애들도 위험에 빠지는 거죠.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그런 위기에 좀 빠진 것 같아요. 지금 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상황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고 사태 기억하시잖아요. 레고 사태가 작년 한 9월인가 터졌잖아요. 1주년 됐어요. 1주년. 레고 사태 이후로 많은 것들이 금융시장이 변했는데 리테일 여러분들 잘 모르실 텐데 일단 크레딧물이라 할 수 있는 그 기업 채권들은 발행이 완전 얼어버렸어요. 그 뒤로도 정말 자금 조달하기 진짜 힘들어졌다. 그런 얘기들이 많고 그리고 채권 중에서도 이제 건설체들은 이제 사람들이 받아줄 생각을 하는 거지. 지금 건설 경기도 안 좋은데. 근데 그러니까 이게 레고랜드는 춘천에 있는 놀이동산인데 요거 하나가 터지니까 GDP 세계 10위의 대한민국의 그 채권 시장이 이렇게 멈춰버린 거죠. 그리고 그게 1년이 지난 지금도 이게 지속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무서운 거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동부와 서부가 좀 그 상업용 부동산 분위기가 좀 다르잖아요. 동부는 그래도 다시 사람들이 좀 돌아오고 있고 공실도 별로 적은 편이고 서부가 문제잖아요. 근데 서부가 무너지기 시작하잖아. 이게 도미노처럼 연결돼 있어요. 뭐 동부에 있는 은행들은 서부에 자산이 없겠어요?
서부에 돈 빌려준 그런 주체가 없겠어요? 상업용 부동산이나 다 있습니다. 다 연결돼 있어요. 또 한 나라잖아요. 아무튼 다시 2008년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당시 2008년도에는 신용등급이 한 7등급 이하, 그러니까 7등급 이하면 조금 안 좋은 신용등급으로 이제 치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도 아무런 제한 없이 주택 대출을 해줬고 심지어 개 명의로도 해줬었고 이게 거의 이제 80년대 그 일본의 부동산 그 버블에 버금갈 정도로 많이 해준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뭐 1억짜리 만약에 뭐 집은 좀 그렇고 하여튼 집이 있다고 쳐봐요. 오피스텔 집이 딱 있는데 이거를 대출해 줄 때 어떻게 해줬냐면 향후에 올라갈 가치까지 미리 계산해서 1억 2천을 오히려 1억 2천까지 그러니까 대출 경쟁이 엄청 많았던 거죠. 1억 2천까지 빌려주는 거예요. 엄청났습니다. 엄청났어요. 그런 일들이 이제 걔한테 걔 명의로도 대출을 해줬는데 담보 대출을 해줬는데 어떻게 보면 미국이 더 심했죠. 뭐를 해줬든지. 그리고 이제 은행들은 보험사들은 이런 거 신용 대출이 낮은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준 걸 가지고 이걸 담보를 해가지고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상품. 한마디로 얘기하면 증권 유동화를 시킨 겁니다. MBS라고 하죠. MBS.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시장에서 이게 좀 위험하다는 얘기는 있었어요. 왜냐면 딱 조금만 까봐도 딱 보이잖아요. 이게 안 좋은 애들 신용도 안 좋은 애들 거 묶어가지고 만든 거니까. 지금도 상업용 부동산이 위험한 걸 사람들이 알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무시를 하고 있지. 얘기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이걸 가지고 MBS를 가지고 월가에서 뭘 만들었냐면 상품을 만들었는데 MBS하고 위험한 MBS하고 안전한 채권들 프라임 등급 이걸 섞어가지고 하나의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CDO라고 하거든요. 근데 신평사에서 이걸 딱 보더니 대부분 안전한 애들이네. 그래서 시장 전망도 좋고 그러니까 이거를 1등급 줍니다. 무디스라든가 뭐 이런 S&P 이런 데서 1등급을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이제 20-30%짜리 그 MBS가 들어갔으니까 좀 이자가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1등급인데 이자가 높아. 그래서 이게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하고 급기야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한국에 이제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뭐 이런 은행 대형 은행들이 이 상품을 안전한 부동산 채권 그것도 천조국 미국 상품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마케팅해서 팔기 시작한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이 사기극이 끝나면 모르겠는데 이 상품이 좀 아리까리 하잖아요. 그래서 CDS라는 걸 또 만들어요. 이게 계속 파생 상품이야. 엄청나요. 이 CDO라는 게 부도가 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죠. 그래서 안전하다 생각하면 가격이 떨어지고 위험하다 생각하면 이게 가격이 튀는 겁니다. 약간 빅스랑 좀 비슷한 거죠. 위험도를 이렇게 측정하는 거죠. 영화 빅쇼트의 그 주인공들이 이거 가지고 놀죠. 이거 사죠. 물론 이제 예상대로 바로 안 가가지고 엄청 괴로워하는데 마이클 버리가 이제 1년 넘게 연 8% 이자 내면서 버티고 막 고객들한테 엄청 깨지고 그때 한 1조 이상 샀으니까 한 못해도 한 1년에 한 1,000억 정도씩 이제 이자를 내고 또 가격은 또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완전 이렇게 박살나고 있었던 거죠. 못 버텼을 수도 있는데 버티긴 하죠. 아무튼 지표가 그 당시 굉장히 다 꼬꾸라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CDS도 계속 빠지고 그래서 막 짜증내고 주식시장은 쭉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어가는 거죠. 근데 또 요즘하고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그 리만 전까지만 해도 전까지만 해도 그 미국이 저금리였어요. 그래서 그 저금리니까 돈을 막 은행들이 마구 빌려주면서 이게 버블에 낀 거죠. 거기다가 인플레이션도 조금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연준이 뭘 하겠어요? 금리를 이제 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금리를 올리니까 낮은 등급의 사람들, 신용등급 낮은 사람들이 이제 모기지 대출이 이자가 비싸가지고 이제 못 갚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집을 팔아야지. 헐값에 팔고 그리고 이제 길거리에 내앉는 거고 주택 가격도 이제 매물이 막 나오니까 폭락하는 거고 지금 채권 시장하고 되게 비슷하죠.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현금이 없으니까 헐값에 떨어진 채권을 팔아버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변제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주택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모기지, 그러니까 MBS가 부실화되고 그거랑 연결된 CDO 이것도 당연히 부실화되겠죠. 1등급 받은 거 안전자산이 이제 70%도 들어가 있어도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CDO가 망가지니까 빅스랑 비슷하다고 했던 크레딧 디폴트 스왑인 그 CDS 이 가격은 이제 폭등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빅쇼트 사람들은 계속 이제 가격 떨어지고 힘들었었는데 이게 빅스처럼 팍 튀니까 떼돈을 버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판 그 보험사들은 또 이 사람들한테 천문학적인 돈을 물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빅쇼트 이 사람들만 CDS를 산 게 아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샀어요. 또 미래를 예측하는 또 많은 사람들이 산 거고 어쨌든 이러다 보니까 이 상품을 이제 판매했던 여러 보험사라든가 투자은행사들 웃으면서 막 너 여기서 진짜 살 거야? 막 그랬잖아요. 빅쇼트에서 이런 애들 주가가 이제 마이너스 90%까지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이거 빅쇼트 영화는 꼭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이거 얘기하는 김에 한번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튼간에 이렇게 그 파생 상품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2003년도에 어떤 투자로 유명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파생 상품은 대량 살상용 무기다. 이 얘기를 2003년도에 한 거죠. 놀랍죠. 근데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워렌 버핏이죠. 워렌 버핏. 이 사람이 뭐 맨날 코카콜라 주식 사고 마시고 통기타 치고 햄버거 먹고 이럴 것 같은데 정말 대단한 인사트예요. 이 위기를 5년 전에 예측을 한 거야. 뭐 제레미 앤섬 같은 사람들은 3년 전에 예측을 했는데 버핏은 5년 전에 예측을 한 거예요. 제레미 그랜섬인가? 제레미 핸섬인가? 저희 단톡방 멤버 중에서 제레미 핸섬이라는 분이 계셔가지고 헷갈리네. 그랜섬일 거야 아마. 그랜섬. 근데 생각해보니까 버핏의 지금 포지션이 현금을 지금 역대급으로 지금 쌓아놓은 상태고 지금 은행 주식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빼고 다 팔아버렸잖아요. 원래 버핏은 은행주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늘 은행주들이 포트폴리오에서 엄청나게 많았단 말이에요. JP모건 포함해서. 근데 이 사람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하나 빼고 다 팔아버린 거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놔둔 이유는 그거예요. 리만 터졌을 때 버핏이 이 은행에다가 돈을 빌려주거든요.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우선주 하나 사줘요. 우선주. 근데 1년 배당이 몇 프로냐면 8%에 8%. 그러니까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은행은 안 망할 거야. 은행 망할 것 같으면 버핏이 투자해가지고 은행 사버리면 되잖아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러니까 이제 와 쪽쪽쪽 다 단물을 빨아먹는 거죠. 버핏이. 대단한 정말 여우 같은 영감입니다 진짜. 그래서 그거 하나 놔두고 나머지 은행 JP모건이라든가 뭐 골드만삭스 같은 투자은행까지 다 싹 다 금융주를 정리해버린 거. 진짜 대단한 겁니다. 마지막 그분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위기 금융위기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돈이 있는 곳에 진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진짜.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버블이 부동산에 많이 꼈죠. 지난 20년 동안 그 버블이 가장 많이 낀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저는 사원형 부동산에 늘 생각을 해왔었어요. IT 버블 때 그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미국의 그 기관들이 금융기관들이 엄청나게 주식으로 뒤었어요. 그래서 그 뒤부터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좀 먹을 수 있는 곳 중위험 중수익 이런 거를 또 찾는 거야. 찾다 보니까 찾은 데가 바로 부동산인 거예요. 왜냐면 시세 차익과 그리고 렌트 이자 어떻게 보면 이자죠. 캐시플로우가 더 생기고 이렇다 보니까 얘네들이 부동산을 앞다투어 사기 시작한 거예요. 게다가 이제 얘네는 담보 건물이라는 담보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안정적이에요. 문제가 생겨버리면 사버리면 된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물론 이제 문제 생겨버리면 가격이 막 7-80%도 빠진 게 건물 가격이라는 거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죠. 지금 샌프란시스코 4천억짜리 건물이 800억에 팔렸거든요. 아무튼 간에 그런 미래를 전혀 예상 못하고 담보 있으니까 사면 되지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빌딩이라든가 이런 상업용 부동산들을 앞다퉈서 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 나쁘지 않았던 거는 2000년 이후부터 계속 부동산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정말 역대 최고의 골드락스였었고 중국이 13%씩 성장하고 막 세계 경제를 막 견인했었고 원자재를 빨아들이기 시작했었고 전 세계 크레인의 10대 중 7대가 중국에 있다 이런 얘기들도 신문기사에 헤드라인에 나왔었거든요. 진짜 어마무시했어요. 근데 주식 시작한 지 한 3년 되신 분들은 아마 그런 걸 경험을 못 해보셨을 텐데 그때 생각하면 저는 와 정말 세상이 구름 한 점 없이 진짜 밝구나 눈이 부시구나 막 그런 생각이 2007년까지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당시에 중국이랑 뉴욕에 있었으니까 그 정말 엄청난 개발붐 이런 증시 이런 것들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2007년에 한국에 오니까 굉장히 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2008년 되니까 뭔가 조금씩 좀 이상해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2006년부터 뭐 한국투자증권 한투 비롯해서 진짜 많은 증권사들이 해외 부동산 투자를 시작을 했어요. 완전 뭐랄까 이제 끝물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지. 그러니까 부동산은 안전하고 트랙 레코드 보니까 5-6년 트랙 레코드를 보니까 다 괜찮은 거야. 월가에서도 계속 투자하고 있고 그러면 한국의 금융은 그래요. 월가에서 투자하고 있고 안전하면 우리도 따라 들어가자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한국이. 어쨌든 간에 이제 끝물에 들어갔어도 워낙 시장이 좋았으니까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때 해외 부동산 같은 거 투자했던 사람들이. 그러다가 이제 그 사단이 난 거죠. 근데 이게 그러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게 이어져요. 그 해외 부동산을 사들이는 그런 추세가. 국내 증권사들 특히 그렇거든요. 그 관련된 영상은 제가 여기 링크 걸어드릴게요. 이게 거의 3만 뷰가 났는데 제 채널에서는 많이 난 거거든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증권사, 우리 국내 증권사들이 어떤 식으로 해외 부동산을 사는지 이거 알면 투자 못 하거든요. 진짜 완전히 그 똥값된 그런 부동산들 사가지고 진짜 투기적으로 하는 거지. 아무튼 그러면 두 번째로 버블이 많이 낀 데가 어딜까요? 바로 채권입니다. 채권. 이 부동산이랑 채권은 꽤 오랫동안 어떤 이미지였냐면 안전하다 그런 이미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저금리 속에서 계속 그 돈이 이제 풀려가니까 갈 곳 없는 돈이 이제 어디 가겠어요? 당연히 이제 부동산하고 채권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위험 회피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투자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쪽으로 가는 거고, 이제 약간 리스키한 거를 테이킹 하신 분들은 이제 주식으로 가는 거죠. 아무튼 채권은 엄청난 버블이 끼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2020년 하반기 팬데믹 터지고 몇 달 뒤 그 버블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미국 시중금리가 마이너스 금리가 된 거죠. 돈이 너무 많이 풀리니까 시장에서 돈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어디다가 파킹해 놓으려면 예를 들어서 은행에 돈을 넣잖아요. 그러면 이자를 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야. 마이너스 이자.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기름이 넘쳐가지고 어디다가 이제 보장할 데가 없어요. 보관할 데가 없는 거야. 보관할 데가. 그래가지고 돈을 주고 웃돈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난 거지. 그래서 유가가 폭락을 하게 되는데 이게 폭락이 빵원을 넘어가지고 마이너스 37불까지 간 거죠. 그게 이제 팬데믹 때 터진 거잖아요. 그런 건 똑같은 거예요. 돈이 너무 많이 나니까 오히려 마이너스 이자를 줘야 되는 거예요. 돈 주고 내 돈을 맡기는 거지. 리만 때 하루에 코스피가 10%씩 빠진 날도 있었고 11% 빠진 날도 있었거든요. 입사하고 나서 몇 달 안 지나니까 이런 사단이 터진 거지. 2007년 11월 입사니까 와, 지점 발령 나고 8개월 뒤에 이런 일이 터진 거예요. 저는 근데 이제 처음 이제 증권사 들어갔으니까 자산이라는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고객 자산이 없을 거 아니에요. 8개월 동안에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전화 받는 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와, 1년 전에 또 입사한 선배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2006년에 입사한 선배들. 그 선배들은 엄청나게 손해를 많이 봤어요. 왜냐면 고객들이 손해를 많이 본 거지. 왜냐면 1년 동안 장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2007년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때 자산을 엄청 증식했었거든. ELS부터 펀드부터. 근데 이게 2008년 8월이 되니까 다 깨져버린 거야. 와, 무섭게 깨져버린 거야. 그래서 막 증권사 처음 들어가면 뭐 가족들 돈 같은 거 끌어들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실적을 채워야 되니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비쌀 거야,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야, 그래서 막 삼촌 돈, 뭐 이모 돈, 아버지 돈 이런 거 다 날리기 시작한 거지. 몇 억씩 날리기 시작한 거지. 진짜 무서운 곳이 온 겁니다. 무서운 곳이. 또 고객들 돈, 야, 그러면 주말에 잠 못 자거든요. 출근하기 너무 싫고 출근 안 해버리고 한강 가버리고 막 그럴 거야 아마. 아무튼 이렇게 리만 때 하루에 10% 11%씩 이제 코스피에 빠지는데 되게 억울한 거예요. 왜냐면 이 미국에서 터진 부동산 사건이잖아요. 근데 한국이 뭐 미국의 그 서프라임 갖고 있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도 않았어요. 뭐 이런 사고 터지면은 미스리 같은데 메신저에 은행 그 증권가 메신저에 은행별 서브프라임 모기지 익스포저 같은 게 떠요. 뭐 보면 이제 우리은행 뭐 300억 뭐 신한은행 200억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게 큰 돈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되게 웃긴 거는 지수가 2,000포인트 코스피에 갔는데 갑자기 391원 이제 다이렉트 한 달 동안에 한 달도 안 된 시간에 직행을 하는 거죠. 데드캣 바운스 4번 나오고 그렇게 빠지더라고요. 손이 안 나간 거예요. 사람들 주식이 있던 사람들이 고점에서 이제 물린 사람들은. 그리고 이익 나던 사람들도 마이너스가 돼서야 이제 손절하는 거고 손절이 계속 이어진 겁니다. 그때 당시에 조폭이 정말 객장에 저 있던 서초동 객장에 칼 들고 왔어요. 칼 들고. 경찰 신고도 못해. 왜냐면 고객이니까 신고도 못하는 거지. 그냥 지점장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렇게 하고 직원은 튀었고. 서초동에 조폭이 많아요. 돈이 많은 동네거든. 주점도 많고 클럽도 많고 모텔도 많고 엘살바도르보다 더 무서운 곳이 서초동이었습니다 예전에. 근데 지금 상업용 부동산 국내 증권사 은행들 보험사들이 갖고 있는 그 규모가 77조예요. 77조 엄청나죠. 아까 그 서프라임 익스포저 보면은 300억 400억 막 이랬는데 이제는 77조야. 우리나라 금융이 커지면서 또 개인들이 돈이 많아지면서 다마가 커진 거죠. 사실 그때보다 제 생각에는 주식형 펀드 규모는 되게 많이 떨어졌거든요. 예전엔 100조 넘었었는데 지금은 뭐 30조도 안 될 것 같은데. 요즘 펀드 아무도 안 하잖아요. 기관들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들이 이제 좀 안전하다 생각하는 그 상업용 부동산, 이제 미국에 있는 빌딩도 이런 걸 샀는데 이게 지금 망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아무튼 정리하겠습니다. 리만 사태 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 사건을 우리가 되돌아보게 되면 많은 인사이트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 공부를 좀 하시면 지금 시장에 있어서 어떤 게 노이즈고 어떤 게 추세인지 이런 것들이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모기한테 너무 뜯기고 있어가지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필 반바지 입고 와가지고. 네, 다음 독거 투자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